이슈토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표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8.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부산의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 기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8.16 부동산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과 관련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히려 대책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적극적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큰 그림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심 기조는 이렇습니다.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스스로 문재인 정부가 자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을 좀 억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8.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공급하려고 했던 257만 호보다 많은 270만 호의 규제 완화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중심적 기조라고 한다면 일단 공급의 확대,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이렇게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첫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8.16 부동산 대책의 모든 내용을 다 짚어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270만 호 주택 공급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국에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가 주택 공급 양을 확대한다라는 게 이제 주요 기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270만 호의 방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한 5대 전략이 되는데요. 내용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주도보다는 민간, 그리고 도시의 외곽보다는 노후 도심,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인구가 모일 수 있는 대도시라는 이런 세 개의 큰 그림 안에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고요. 일단 수도권에 158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112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에서 노후 도심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부산 지역도 사실은 도심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쪽에 소위 광역특별시 대도시는 지금 52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니까 뭐 물론 우리 부산에 52만 호가 다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노후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소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심 복합 사업이죠. 을 통해서 공급이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방에도 정도 이상의 물량들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후 도심과 수도권 대도시에 정책적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8.16 부동산 대책에서 또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바로 재건축 관련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일단 재건축 관련해서 가장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것이 재건축 부담금이었는데요. 이것을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은 조금 완화된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조금 더 정비 사업으로서 좀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좀 더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일단 정비 사업 할 때 또 임대주택 같은 것들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 를 법적 상한으로 상향해 주거나 하는 등의 소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속도도 좀 빨라지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의 사업 부담도 좀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민선 8기 우리 부산 시정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부담금 감면이 굉장히 특징적인 정책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재건축 특히 관련해서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는 어떻게 방향성이 다른 건지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재건축 부담금 감면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이라는 것이 특히나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급등시켰던 원인이라고 파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일단의 정비사업들을 추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더뎠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택 공급이 원활화되지 못하니까 네네. 기존 주택들이 가격이 올라서 그 여파가 이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까지도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잘못된 악순환을 선순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필요한 품질로 원하는 곳에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이 270만 호 주택 네. 공급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재건축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재정비 관련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이 해운대 그린시티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 용역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신도시 재정비 연구 용역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찌 보면 우리 부산 지역과 관련돼서는 해운대, 소위 신시가지, 지금 네. 이제 그린시티로 이름을 바꿨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일원의 뭐 분당, 일산이라고 하면 다 아실만한 신도시들인데 바로 수도권 1기 신도시입니다. 네. 1990년도에 주택 부족 문제 때문에 전세난이 생기니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주택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던 건데 네. 이게 지금 이제 30-40년 지나면서 사실은 노후화된 거죠. 그런 노후화된 지역들을 재정비하겠다는 게 이 내용이고요. 그 재정비하겠다는 1기 신도시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해운대 신시가지가 용역 대상에 공간적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정비와 관련돼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디다라는 것이 1기 신도시 분들의 주장이었고 네. 그 더딘 것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땡기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방향성도 소위 그것이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재건축 사업이든 정비 사업을 통한 일단의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그림이 네. 시간적 타이밍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해수동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는 이번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에 포함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 하락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 재창조 수준까지의 재건축, 재정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규제 완화가 부산 전체적인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잠재적으로 시장 자체는 하방 압력이 좀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네. 계속 지금 한국은행도 또 최근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 연준과 거의 기준금리 수준이 지금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택시장에서 볼 때는 수요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소위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볼 때 이번에 나온 그 재건축 활성화 같은 것들은 뭐 재개발을 포함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를 위한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네. 사실은 그보다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그 8.16 대책의 지방 맞춤형 대책이라고 지금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지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꼭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개 구군, 16개 구군 전체가 지금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7월 지금 현재까지도 묶여 있는데 9월로 예상되어 있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우리 부산 지역으로 볼 때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고 네. 또 부산시도 최근에는 이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또는 주택 시장의 어떤 연착륙 차원에서도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와 관련돼서 시장으로 어느 정도 조금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 입장과 중앙정부의 판단을 뭐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노후 지역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것이고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추진되지 않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방점처럼 민간이 바로 도심 복합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역량을 좀 더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심 복합 사업으로서의 정비 사업 등이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포함해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혹시 그린시티 외에도 부산에서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초역세권, 네. 또 역세권, 그다음에 주변 지역, 정비 사업 주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등급을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도심 복합 사업을 포함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역세권 개발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세력권을 얘기할 때 역세권도 있고 슬세권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복합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복합 사업들을 공공보다는 민간 주체로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북한 재개발과 같은 도심의 노후화된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한 노후 도심의 활성화,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성화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네. 어찌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을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도심 쪽에서는 그 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아주 큰 매력적인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역세권뿐만 아니라 슬세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슬리퍼로 이동할 수 있는 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슬리퍼를 신고 소위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시정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와도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버릇없는 젊은 친구들의 그 신발이 아니라 네네. 가까운 곳을 아주 편한 복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보라든가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겠다는 게 바로 그 15분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자기 생활 중심권에 만들어지게 되면 소위 슬리퍼를 신고 편안하게 자기 주변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문화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세력권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도심 복합 사업이 그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밀도감 있게 도심의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도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까지 느껴지는 신조어인데요. 이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촉진 기구 지정인데요. 지구 지정인데요. 수요를 억제했던 지난 정권과 다른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또는 외곽에서 도심으로의 이런 정책적 그 방향의 전환 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전에 같으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우리 지역 같으면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해서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 지역과는 상반되는 용어가 바로 공급 촉진 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공급을 오히려 촉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여타의 법률보다 우선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 해제가 되고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 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공급을 서둘러서 또는 그 인허가 등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해서 간소화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입장에서 만약 그 공급이 좀 더뎠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공급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오히려 규제가 아니라 악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통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장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키워드는 콤팩트 시티 조성입니다. 교통중심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역세권, 일반인들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역세권 개발 그러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네. 되시고 슬세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도심의 복합 지역을 만들면서 조금은 그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15분 도시 이런 것들을 콤팩트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콤팩트 시티라는 개념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반경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300에서 1000m 정도까지를 초역세권 또는 역세권 또는 배후 지역 등으로 구별을 해서 좀 차별화해서 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역세권으로 만약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콤팩트 시티 조성을 위한 도심 복합 사업 내지는 공급 촉진지구 지정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인센티브들을 받고 물론 인센티브 받는 것에 상당 부분 개발 이익은 이제 공공성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네. 그걸 통해서 노후화된 도심이나 주거지 중심 지역이 되살아날 수 있다면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 지역 또는 공업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상구에 지정되어 있는 입지규제 최소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삼락중학교 인근에 그 얘기는 도시계획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상구에 호텔이 없는데 호텔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기업들이 많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들을 도심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회이자 정책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 대통령 후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그리고 역세권 찻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 2030 세대가 지금 우리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집값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 집을 마련하나 하다가 예를 들면 올해까지도 포함이 되고 사실은 작년 정도에 소위 영끌해서 네. 패닉 바잉 형태로 집들을 많이 사셨죠. 그랬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선택의 폭이 뒤로 빠지면서 고가에 사는데 소위 상투를 잡은 꼴이 된 거죠. 현재 우리 2030 세대 또는 MZ 세대들이 많이 부산을 에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네네. 그 일자리가 만약 만들어 놓는다면 일자리와 잠자리로서의 청년주택, 원가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는 것이 바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찻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역세권의 찻집이라고 하는 건 공급 촉진지구로서 또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받은 도심 복합사업의 공공시설로서 임대주택에 들어간다 그러면 인센티브로서 용적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세권 찻집이라는 것은 그냥 역세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바로 도심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찻집 이런 것들이 직주 근접 내지는 직주 일치를 할 수 있으면서 네. 그 원스톱 리빙이 가능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바로 공공이 개입하되 민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청년들이 저렴한 시세의 한 80%, 70에서 80% 수준으로 들어가서 네. 직주 근접 내지는 직주 일치를 통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주택들이 바로 이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찻집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특히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0.73%포인트, 네. 1%가 안 되죠.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실패가 작동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실패의 원인은 말씀드렸던 공급의 규제, 세금의 과다한 세금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됐던 거죠. 그와 반대로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 이제 풍선 효과가 만들어져서 우리 지방의 부산 지역에 집값도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네. 이번 8.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공급하지 못했던 물량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많은 양을 공급했다는 것.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조금은 안정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 서울 수도권 중심에 좀 치우쳐 있다. 우리 지방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네. 지자체가 힘을 쓸 수 있는 좀 그 권한 위임 같은 것도 많이 좀 줬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여소야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것들을 청사진을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270만 호라고 하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원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정책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져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